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 읽은 책은 오래간만에 손으로 직접 필사한 책인데요. 루이스 세커의 홀스입니다. 이 책은 1999년에 뉴베리 전미 도서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필사는 학생들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날 시작해서 틈나는 대로 하루에 2~3시간씩 썼고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서로 된 책을 필사하다 보니 대학 플래시맨일 때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The Gift of the Magi 영미 소설을 접하고 필사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필사의 중요성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 또는 문장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먹는다고 해야 할까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 완벽한 정독이 필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눈으로만 읽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오고 작가의 의도나 인물들의 묘사와 이름에 나타난 의미 등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이 책 홀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캠프 그린레이크라는 곳으로 보내 하루 종일 구덩이 파는 일을 시킵니다. 먼저 이 책의 작가 루이스 세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루이스 세크는 1954년 미국 뉴욕주 이스트 메도에서 출생했으며 미국의 아동문학 작가입니다. 원래는 변호사였다가 작가로 전업했다는데요. 세크는 1998년 홀스가 큰 호평을 받으며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웨이사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작가로 데뷔했으며 빨간 머리 마빈 시리즈 등의 시리즈 작품을 썼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의 구성은 현재와 과거, 대과거의 시점을 아주 흥미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이 책 첫 장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re is no lake at Camp Green Lake. 캠프 그린호에는 호수가 없다. 그린 호수로 명명하지만 보이스카웃이 가는 캠프 장소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호수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호수였는데요. 호숫가 근처에는 100년 전만 해도 복숭아 나무가 우거지고 양파가 잘 자라는 풍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수에 물이라곤 한 방울도 없는 아주 황폐한 황무지 사막이고 생명 있는 것이라곤 방울뱀과 노란 점박이 도마뱀들 뿐입니다. 그곳에 비행 청소년들 인격 수양을 시킨다는 명목 하에 강제로 끌고 가 하루에 한 구덩이씩을 파괴합니다. 이곳에 가게 된 소년들 중 한 명이 이 소설의 주인공 스탠리 옐레츠인데요. 스탠리의 가문은 스탠리의 고조 할아버지 때 저주를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그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스탠리의 고조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청년 엘리야 옐레츠는 같은 마을에 사는 어여쁜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 지참금으로 살찐 돼지 한 마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돼지를 살 돈이 없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집시 여인 마담 제로니에게 상담을 갔는데 제로니가 엘리야에게 새끼 돼지를 한 마리 주면서 매일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 물을 먹이고 노래를 불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자라서 청혼날 아침에 본인을 그 산으로 업고 가 노래를 불러달라는 조건을 겁니다.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대대로 저주를 내릴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는 매일 제로니가 시키는 대로 돼지를 업고 산으로 올라가 물을 먹이고 노래를 불러주어 키웠지만 막상 엘리야가 좋아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를 선택합니다. 화가 난 엘리야는 그만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제로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그때부터 스테이니 가문은 대대로 저주를 받고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후 스테니 옐레츠 4세는 영어 스펠링 순서를 거꾸로 읽어도 스테니 옐레츠가 됩니다. 그는 하굣길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동화를 줍게 됩니다. 그 운동화는 유명한 야구선수 클라이드 리빙스턴의 신발인데요. 그가 고아원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한 신발이었는데 아버지가 낡은 운동화로 무엇을 발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연구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화가 유명한 야구 선수의 것이었으므로 값이 꽤나 나갔나 봅니다. 운이 없기는 하네요. 우리나라 말에 접신물에 빠져 죽는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직접 훔친 것도 아니고 길을 가다 어디선가 떨어진 신발을 주워온 것뿐인데 도둑 누명을 쓰고 캠프 그린호수로 끌려갔으니 말입니다. 그럼 캠프 그린호수가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여름 낮 동안의 기온은 그늘에서도 95도를 웃돌고 그늘이라곤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크나무 2그루가 있는데요. 두 나무 사이에 해먹 하나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 뒤에 통나무 오두막이 한 채 있는데 이곳의 관리인이 거처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호수 위에는 방울뱀들과 전갈들이 그늘을 찾아 바위 아래나 캠퍼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울뱀이나 전갈에게 물리면 구덩이를 파지 않고 회복될 때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 쉴 수 있지만 노란 점박이 도마뱀에게 물리면 죽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곳에는 6개의 텐트가 있는데 5개의 텐트에는 캠퍼들이 사용하고 있고 1개의 텐트는 카운슬러들을 위한 것입니다. 스테이니는 D 텐트에 배정됩니다. D 캠퍼에는 스테이니를 포함해 7명의 소년들이 있고 D 캠퍼의 카운슬러는 미스터 펜덴스키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소유주인 월던과 이 캠프 전체 감독관인 미스터 썰이 있습니다. 소유주의 이름이 월던인데요. 헨리 데이비스 서로의 대표작 월던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월든 호수로 다시 가꾸고 싶은 희망으로 작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런 연관성은 없습니다. 월든과 월드는 R과 L 스펠이 다르네요. 월드는 관리인이란 뜻입니다. 외국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 속 인물들의 이름에 숨어있는 의미와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책에서도 인물들의 이름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스테이니 옐레츠는 알파벳으로 앞에서 불어나 뒤에서 불어나 똑같습니다. 캠프에서는 캠퍼들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감독관 미스터 썰은 스스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자신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고요. 카운슬러 미스터 펜덴스키는 펜, 댄스, 키 세 단어를 합친 이름이고 디텐트의 소년들 렉스는 엑스레이로 말 그대로 무엇이든 스캔을 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다음에 엘렌은 스퀴드, 오징어, 괴짜나 따분한 사람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조세는 마그네트, 자석이란 뜻입니다. 데오도르는 armpit, 그 암내를 뜻하고요. 리키는 지그재그, 갈짓자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니가 하루에 파야 할 구덩이 크기는 너비와 높이가 5피트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스테이니가 가지고 있는 삽의 길이만큼입니다. 스테이니는 캠프 그린 호수에 서서히 적응은 해가지만 캠프에 있는 다른 소년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뚱뚱하다고 자기보다 작은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곳에서도 자신보다 작은 소년에게 지독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제로라는 흑인 소년과는 친구가 됩니다. 스테이니가 캠프에 온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자신의 구덩이에서 립스틱 튜브를 발견하는데요. 금으로 된 그 튜브 위에는 KB라고 씌어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무엇이든지 나오는 것을 감독관에게 알리면 하루 쉴 수가 있어서 스테이니는 그것을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직접 월든에게 주고 하루 쉬는 것을 허락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그것을 지그재그에게 빼앗기게 되고 월든에게 전해집니다. 그 후 월든은 아주 흥분하여 구덩이 파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월든이 흥분하는 것을 본 소년들은 구덩이를 파는 일이 비행 청소년들의 정신적 교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월든이 무언가 절실히 찾고 있는 뭔가가 계획되어 있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편 제로는 스탠리에게 글자 쓰는 법을 자신에게 가르쳐주면 스탠리의 구멍을 파주겠다고 제안해 옵니다. 그로 인해 둘은 아주 친밀해지는데요. 제로는 문맹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그는 무척 빠르게 글씨를 배워갑니다. 스탠리가 발견한 립스틱 튜버에 관한 KB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소설은 다시 110년 전 그린 후스가 마을로 되돌아갑니다. 그 마을에 아름다운 학교 선생인 캐서린 바로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바로우의 이니셜 KB를 기억해 두세요. 그녀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복숭아 통조림을 가장 잘 만들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샘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샘은 그의 늙은 당나귀 메리 로우 등에 양파를 싣고 팔러 다니는 흑인입니다. 또 캐서린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마을의 유지이며 사악한 트로트 워커가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병이 나면 병원에 가는 것보다 샘이 파는 양파집이나 양파를 먹고 병이 낫는 경우가 많아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캐서린과 샘이 사랑에 빠지면서 그린 레이커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마을 사람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백인과 흑인의 사랑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결국 트로트 워커에 의해 샘이 처형당하고 샘의 당나귀 메리 로우도 머리에 총을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린호스 마을에는 110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저주에 걸리게 된 거죠. 샘이 죽고 3일 후에 캐서린은 위험한 순간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다 거절당한 보안관을 쏴서 죽입니다. 그런 다음 빨간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새로 바르고 보안관이 요청했던 키스를 해주고 마을을 떠납니다. 마을을 떠난 그녀는 20년 동안 서부 전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법자 중의 한 명이 됩니다. 여기서 캐서린과 스탠리 가문과의 연결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날씨에 변화가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기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습해집니다. 스탠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아서 공기 자체가 땀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큰 천둥 소리가 황막한 호수 건너편에서 났습니다. 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을 넘어 폭풍우가 오는 모양입니다. 스탠리는 30초에 한 번씩 치는 천둥 번개 사이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산 모양을 보게 됩니다. 100년 이상 걸린 저주가 풀리려는 신호일까요? 그러나 천둥 번개는 사라지고 맙니다. 스탠리는 비가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가 본 산봉우리는 그의 아버지에게 들은 신의 엄지손가락, 가짜 썸 모양의 은신처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합니다. 추정상 스탠리의 고조 할아버지는 주식 채권 같은 걸로 많은 돈을 벌어서 귀향을 하던 중 케이트 발로우가 그의 고조 할아버지의 물건을 빼앗고 그를 오도가도 못하게 사막에 남겨두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사막에서 3주 동안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I found refuge on God's thumb. 나는 신의 엄지손가락에서 은신처를 발견했다 란 말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후에 스탠리가 그곳을 찾아가게 되면서 알게 됩니다. 샘이 죽고 그린호수 마을을 떠난 20년 후 캐서린은 그린 레이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호수 위 유령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숭아 나무도 모두 죽었고 단지 버려진 오두막 옆에 두 그루의 오크나무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샘을 그리워하면서 그 오두막에 삽니다. 어느 날 워커와 그의 아내가 그녀를 찾아내어 약탈한 보물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녀는 호수 어느 곳에 묻었다고 하죠. 워커 부부가 그녀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묻은 곳을 찾으라고 끌고 다니는데요. 맨발이었던 그녀는 노란 반점 도마뱀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캐서린 바로우는 죽기 전에 워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너와 너의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 땅을 팔 것이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 이후 워커 가문의 최근의 후손인 월든에 이르기까지 그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린레이크 캠프에서 도망친 제로를 찾아 떠난 스탠리는 메리 로우라는 이름이 거의 다 벗겨지고 희미하게 씌어진 엎어진 배 밑에 숨어있는 제로와 회유하게 됩니다. 제로는 100년 전에 바로가 만든 복숭아 통조림을 마시게 되면서 심한 배탈을 앓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빅 썸즈를 향하여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바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양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도 있었고요. 그들은 양파와 물을 먹으며 며칠을 견딜 수 있었는데요. 제로의 배탈이 신기하게도 나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린 캠프로 돌아가서 KB 리스틱이 나온 구덩이를 파보기로 합니다. 분명히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그 구덩이에서 가방 하나를 파내는데요. 그 가방 위에는 스탠리 옐렛라고 씌어 있는 겁니다. 그때 월든 일행이 나타나서 가방을 빼앗으려는 순간 텍사스 주지사와 변호사가 와서 그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저주, 즉 불교 용어로 까르마의 족쇄에서 풀려나는 것과 그 족쇄에서 풀려나지 못한 두 집안을 보게 됩니다. 그린레이크 캠프에서 만난 스탠리와 제로는 사실은 저주를 내린 가문과 그 저주를 받은 과문가의 만남입니다. 제로는 마담 제로니의 후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스탠리의 고조 할아버지가 마담 제로니와의 약속을 어기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후손 스탠리가 마담 제로니의 후손 제로를 빅 썸즈 정상까지 업고 가서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게 되면서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한편 워커의 후손인 월드는 까르마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성장소설인 이 소설은 왕따를 당하고 소심하고 심약하게 남에게 휘둘리기만 하던 스탠리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그는 강인한 한 남자로 재탄생됩니다. 본인에게 닥친 저주, 고통, 불행 등을 배척하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용기를 이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제로 또한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났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들이 발견한 가방에는 약간의 돈과 고조할아버지의 주식, 채권, 증서 등이 있었는데요. 스탠리와 제로는 법적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각각 100만 달러 조금 안 되는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탠리의 아버지는 운동화의 고약한 냄새를 제거하는 약품을 개발하게 되고 그 광고를 야구선수 글라이더 리빙스턴이 하게 됩니다. 결국 저주라고 여기는 불운이라도 삶의 희망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 딛고 일어서는 파워를 키우면서 책 초입부에 스탠리 가문의 저주를 탓하며 스탠리가 불렀던 노래와 마지막 장에 제로의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는 서로 닮은 듯 하지만 한탄이 아니라 용기를 줍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탠리 가문의 저주를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If only the woodpecker sighs. The bark on the tree was just a little bit softer, while the wolf waits below, hungry and lonely. He cries to the moon. If only, if only. 만약에 딱따구리가 한숨 짓네.
나무 껍질이 조금만 더 부드럽다면 나무 아래 허기진 외로운 늑대, 달을 향해 울부짖네. 만약에 이 노래는 딱따구리와 늑대는 외적인 상황이 조금만 더 나았다면 하는 한탄조의 노래입니다. 다음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제로의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If only, the moon speaks no reply, reflecting the sun and all that's gone by. Be strong, my weary wolf, turn around boldly. Fly high, my babe bird, my angel, my only. 만약에 달은 아무 대답이 없네. 태양과 사라진 모든 것을 그저 되비칠 뿐. 지친 나의 늑대야, 힘을 내렴. 담대하게 돌아서렴. 높이 날아라, 나의 아기 새야. 나만의 천사, 나만의.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